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 AP통신이 발표한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북핵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의견이 65%였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하는 응답은 겨우 8%. 트럼프 발언은 자국민들에게도 불안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적국을 상대하는 자국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대북 발언에 겨우 8%가 수긍한다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트럼프 발언이 비토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빼고. 심심하면 전쟁이라는 단어를 뱉어내는 트럼프 발언은 핵전쟁이 나면 죽어나갈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입니다. 그럼 우리 언론들은 그런 말을 뱉을 때마다 그 발언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반격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발언은 8%대가 아니라 0.8%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인들조차 도움 안 된다고 하는 그 막말들을 무슨 대단한 정책이 되는 것처럼 중계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핵폭탄이 터지면 몇 분 이내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느냐 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 하는 거. 그거 좀 그만합시다. 이제 그런 발언은 그에 걸맞는 취급을 좀 합시다, 우리는. 그리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발음은 약 평소에 60% 정도. 최고 좋았을 때 하고 비하자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완전 유행어가 됐더라고요. 뭐 요새 웬만한 댓글에 다 쓰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예. 앞으로도 계속 질문에 나가야 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밥 먹다가도 가족끼리 밥 먹다가도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드라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 어제 봤냐 그거? 재밌지 않냐? 예. 근데 다스는 누구 거니? 이렇게 해야 한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관련된 소식입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2014년 말부터 최순실 씨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우병우 전 수석 감찰을 진행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동향을 파악해서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이죠. 예. 2차장은 오래전부터 최순실 라인이라고, 예. 그런 의혹을 언론으로부터 받았죠. 예. 네, 그런 사실들이요. 어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2차장에 추천한 당사자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란 말이죠. 네, 어제 국정원 개혁이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러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모를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추천했는데 그런데 국정원에서 최순실 특히 최순실 관련 내용들은 국정원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석수 감찰관의 동향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오히려 보고를 한 거죠. 예, 추명호 국정 2차장이 예, 직보를 했다. 예, 2차장으로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으로 마무리됐거든요. 2차장까지 되지 못했었던가요? 예, 예. 네. 그래서 연결고리가 중간에 최순실 씨 아니냐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고 그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이제 나온 거네요. 예. 추 국장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정보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다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17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보 보고한 직원들을 오히려 불이익 줬다라고 합니다.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보호하는 게 확실한데 170여 건의 국정원 내부에서 최순실 씨에 관련한 첩보
K스포츠재단의 미르재단과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면 그걸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위로. 예. 그리고 그런 보고를 하는 직원들은 전출시켜버리고.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한테는 여러 가지 직보를 하고. 예.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는 사실 지금 재판에서 유죄가 나도 별거 없어요. 네, 혐의 자체가요. 그렇게 센 때문에. 혐의가 아니라서요. 이런 진짜 건더기에 해당될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다 빠져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유죄가 돼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벌금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벌금. 유죄가 돼도. 유죄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런 정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관련된 뉴스도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하기 위해서 공작 펼친 정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온 건데요. 국정원이 이것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수상 취소 청원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DJ 노벨상 취소 청원 계획 이렇게 불러줄 가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청원식이나 됩니까 이게 계획식이나 되고 이건 그냥 취소 생떼 공작 이런 걸로 불러야 돼요. 그럴듯하잖아요. 너무 취소 청원 계획이고 서한이고 생떼 공작이죠. 그런데 며칠 전이라고 하면 한 2주 전쯤 되나요? 김효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에 대해서 그건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이지 이게 정권 차원에서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원세훈 원장에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렇죠. 실제 발송도 했고 국정원 예산까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한테 보고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했겠어요?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예. 그리고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을 쓴 거죠. 이게 개인의 일탈일 수가 없죠. 이건 엄연히 국정원장이 알았으면 정권 차원의 공작인 겁니다. 예. 김효재 전 수석이 다시 답할 차례네요. 예. 그때 나와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인터뷰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국정원 예산을 썼고 국정원장한테 보고했다. 네, 이것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정말. 예. 전직 대통령인데요. 예. 그리고 유일한 노벨상인데요. 그걸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그런다고 해서 취소는 안 됐겠지만 이런 생떼를 쓰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네,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그 대표 명의로 서한을 보내고 또 돈을 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공작을 벌인 겁니다. 그런 서한을 보낼 단체를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돈을 주고 대단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재판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을 쭉 하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변호인도 사퇴했잖아요. 예, 전원 사임했습니다. 이거 저희 잠시 후에 짚어보긴 할 텐데, 저희, 고정, 예. 담당 법률 해석가 이정열 전 판사하고 얘기 나눠볼 텐데, 법리적인 부분은 거기서 따져보겠지만, 정치적인 액션이죠, 이게 이제. 나는 변호인도 없이 홀로 불쌍하게 이러고 있다 하는 정서적 호소를 지지자들한테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정서적으로도 기존 박사모 외에는 설득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는 더 큰 자충수라고 봐요, 이게. 왜 더 큰 자충수인지는 이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탄핵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떻게 그렇게 오로지 망치는 길로만 가는 건지, 예. 내내 아주 절묘하게 망치는 길로만. 그리고 이 재판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 예, 어마어마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증인 무더기를 신청하고 예. 시간을 계속 끌었어요. 그리고 정작 자기 변호는 제대로 못하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로 이제 판결했으니까 무의미한 시간 끌기가 된 거죠. 진작에 그러면 진행을 빨리 했으면 훨씬 유리했을 텐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탄핵 때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법적인 경호실장 역할을 하는 게 유영하 변호사인데, 예. 이수 역시 저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냥 불리한 결과만 잔뜩 안길 것이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이, 그러니까,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예, 국선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법원이 국선을 선임하거나 그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아예 재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피고인 면담을 변호인이 못하면 변호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출석도 안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상상할 수 없는데 전직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면 이때까지 겪어봤듯이 강제로 끌고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결국 본인에게 좋은 거냐? 본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다스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신문 소식을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또 관련된 보도가 있습니다. 다스가 공장을 불법 건축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사법당국에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임야를 공장 부지로 바꿔서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또 일요신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요신문이 요즘 연일 다스 관련 특종을 내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있는 땅들, 그러니까 처남, 이재용 씨, 이제 사망하신 이재용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네, 김재정 씨. 김재정 씨. 이재정은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군요. 예, 예.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제 변호사에게 됐습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김재정 씨 소유, 지금은 이제 미망인, 소유물을 알고 있는데, 땅들은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당장 땅값이 엄청 싸고, 예를 들어서 거기 고속도로가 아예 난다든가, 아니면은, 지목이 변경된다든가, 개발이 되지 않는 한 대단히 낮은 지가에 흔히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땅들이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이 됐을 때에, 뉴타운을 했었죠.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땅들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어서 지가가 폭등했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다스가, 다스 누구 겁니까? 그 다스요. 예. 그 다스가, 소유한 땅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명도가 변경이 되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몇백억 정도에. 예.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2000년부터, 97년부터 시작해서 해결이 안 되던 문제였거든요. 예. 97년에 최초로 공장 등록을 승인받았는데, 현대중공업이. 근데 그때 임야라서 도로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축 허가가 불가했는데 여하간 그 이후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 핸드폰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자꾸 끄는 걸 잊어버려서. 잘못했어요. 네.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네. 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을 받은 의혹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땅도 역시 몇백억의 차익을 남겼다. 그런 뉴스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땅들도 있어요. 일요신문 기강 이렇게 나선 김에 다른 것들도 좀 조사해 보시고. 주요 이제 일간지들이 할 법한 기사를 일요신문이 가끔 대특종을 터뜨리기도 하죠. 예. 연속으로 다스 관련해서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지난해 4월 13일 총선에도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습니다. 여기에는 허현준 행정관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작년에 4.13 총선을 앞두고 월드피스 자유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낙선운동 대상 후보자 명단 발표했습니다.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후보자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또다시 보수단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관련자가 허현준 전 행정관이고 화이트리스트에 계속 등장했던 이름이죠. 본인의 관련성을 부인했었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4.13 총선에서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잖아요. 청와대가. 예, 이번에는 국정원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총선의 정황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의 탄핵때입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 때 과연 청와대 차원의 지원이 없었겠는가 하는 대목을 수사해 봐야 된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총선에도 이렇게 몰래 지원하고 개입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운명이 결부되어 있는 탄핵 때는 안 그랬겠는가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연결이 마침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한 발언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변호인단이 다 총사퇴한 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정열 전 판사님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셨습니까 그동안? 고정도 아니면서 고정이라고 그러죠. 예. 사실상의 고정. 예. 자, 변호인이 총사퇴했습니다. 우선 변호인이 총사퇴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법원이 뭐랄까요 권유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단 이게 그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예. 사형 무기 법정형이 그런 경우 최고형이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던가 네. 아니면 선임을 안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할 일은 그겁니다. 그러면 국선을 만약에 선임했는데 국선을 선임했어도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국선 변호인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면 공판 개정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개정을 못 한다는 거니까 심지어 이제 좀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 보면은 사법연수생도 국선 변호인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사건 내용 전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재판부에서 이런 거 반대 신문을 좀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개정 필요 요건이기 때문에 법정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뭐냐면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고 바로 처음 기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19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국선 변호인이 재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 기록 검토도 해야 되고 접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한번 공판 기일을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법정이 열리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법률적으로는. 근데 이제 피고인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피고인을 면담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해 보면 출석을 거부한 적도 있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적도 있고 본인 재판도 거부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도 스스로 안 만나겠다고 해버리면 피고인 면담도 못한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습니까? 이런 일?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 접견을 못하면은 좀 더 이제 피고인의 어떤 의사라던가 생각에 맞는 변론을 할 없을 수는 있는데 사건 기록을 보면 되죠. 법적으로는 그래도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면담을 그렇죠. 못하다. 흐름을 보면 이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변론을 진행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거를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만 가면 되죠. 그런데 그럼 마지막 수단인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그 미치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게 구인하고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구인이라는 게 뭐냐면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쉽게 말하면 끌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까지. 구인이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판사님.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기 추석 세시더니 이렇게 구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뭐 네. 일반 자범들은 모르겠는데 네. 전직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요. 끌고 온다는 게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제 그 법률상으로는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피고인이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도관에 의해서 구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걸석 재판을 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아프다라든가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실제 병원에 가봤더니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프다고 주장을 하고 계속 안 나올 경우에 그 방에 들어가서 뭐 여성 경찰들이 끌고 나온다 이게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러면 걸석 재판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겠네요. 여보세요? 질문이 곤란해서 전화를 끊으셨나요? 네. 전화가 끊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자 확 끊어버린 게 아닌가. 그럼 잠시 남은 뉴스 하나 더 진행하고 네. 연결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남은 뉴스가 한두 가지 더 있죠. 예, 근데 방금 긴급하게 들어온 소식인데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긴급 체포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요. 그렇군요. 예. 또 다시 연결됐습니다. 네. 판사님? 저는 전화 들렸었는데. 예. 재밌으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기 근데 고정이면은 폰도 좀 하나 마련해 주세요. 자, 걸석 재판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걸석 재판.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 쪽에서 정치적인 재판으로 아예 규정을 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 그쪽에 말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이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를 하면서 이것이 법리적인 근거에서 발부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걸 강조를 했었다고 하는 거 보면 재판부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뭐 법률적으로야 구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부분하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걸석 재판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박근혜 피고인 쪽에서 바라는 것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압받고 있다. 뭐 출석도 안 했는데 재판을 열더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양쪽 다 수단이기 때문에 예. 아니 강제 구인도 갈 수 있죠. 예. 강제 구인도 어렵고 걸석 재판도 어려우면 네. 이게 이제 공판을 열지 못하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걸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지연되면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저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된다면 빨리 재판을 끝내고 해도 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법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결 상태잖아요. 형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선고가 되면 그거를 기결수로 살아야 되는데 미결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게 본형의 그 형을 산 걸로 안 되게 돼 있었는데 옛날 법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다 지금 산 걸로 간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형의 산이 되니까 네, 조금 더 없어요. 조금 더 편한 곳에 있는 게 낫다. 예,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경우로 또 따져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좀 오판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어떻든 지금 현 재판부에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최장 내년 4월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2월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거든요. 그때 법원이 지금 현재 재판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또 6개월을 흘렀을 때 또 이제 구속영장 효력이 또 소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뭐 어차피 만약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거라면 뭐 지금 6개월이든 1년이든 이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기징역을 예정하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유리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6기 그러니까 한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라면 불리한 행동이고 뭐 불리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뭐 썩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예. 무기징역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건 유리한 부분이 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뭐 어차피 뭐 공장장님께서도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공장장님께서 처음에 짚어주셨지만 탄핵 때에서부터 작전 자체가 지연 전술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맥락에서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증인도 지금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보자면 변호인단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임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변호인 쪽에서 스스로 내가 변론을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게 보면 사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해임을 하는 게 맞았었거든요. 그렇죠.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임을 한 거를 보면 이거는 어떤 법률적인 그런 의미의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저 국선 변호인 선임하는 것 절차까지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겠다라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률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뉴스까지만 하고 가죠. 네, 어떤 뉴스를 할까요? 오스트리아에서 예. 15일 현지 시각으로 열린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중도우파 국민당이 제1당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이끈 31살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국민당 대표가 세계 최연소 지도자에 오르게 됐습니다. 31살. 대단한. 야, 31살이요. 만으로 31살인 건데 오스트리아는 좀 이상한 정치적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이게 유럽에서도 가장 극우 그 지도자가 먼저 등장한 곳이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또 인기를 잃기를 했지만 그리고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서구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요. 25% 6%. 예. 이게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왜 이럴까. 네, 이번 선거에서도 극우 정당인 자유당이 26% 득표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간 유럽을 호령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 소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박탈감 때문에 제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있는 걸까요? 오스트리아의 정통한 누군가한테는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여하간 이 오스트리아에서는 희한하게도 극우 정당하고 또 우파 정당 합치면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주는 유럽 서유럽 국가에서는 대단히 특이한 정치 형상을 보이는 데다가 게다가 31살이 됐다. 네, 뭐 20대 때는 이미 장관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삶의 경력들을 또 증명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정치에는 신동이 없는 법이거든요. 희한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짚어놓고 저희가 오스트리아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왜 그런가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네. 이병철 회장의 돈이었다고 사실은 했었던 2008년에 밝혀진 차명계좌에 있었던 4조 5천억 원을 실명 전환하지 않고 이건희 회장이 찾아갔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죠.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16분 남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네요. 초스피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우선 2008년 특검이 밝힌 차명계좌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뭐 간단합니다. 486명의 계좌 이름으로 1199개의 계좌가 있었다. 예. 규모는 4조 5천억 원이다. 예. 이게 원래 불법 비자금이라고 고발이 됐는데요. 예. 근데 특검은 아니에요. 다 이병철 회장이 다 물려줬답니다.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밝혀졌죠. 참여 계좌가 대부분 이제 삼성 직원들, 임직원들의 명의로 돼 있었던 거죠. 예, 네. 임직원들이나 그 가족이나 뭐 이렇게 네. 해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삼성이 2008년 4월 17일 날, 이게 제 생일인데요. 4월 17일 날, 삼성 특검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4월 22일 날 삼성이 대규모 그 사장단이 다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약속했죠. 실명 전환하겠습니다. 차명 계좌는 실명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미뤄진 세금 같은 거 다 낼게요. 그리고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에 좋은 일에 공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고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돈은 세금이 다 지불되고 나서는 이제 좋은 일에 쓰이고 있겠거니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서요. 예. 이 돈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원래 이런 차명 계좌는 실명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과징금 50% 네. 그리고 그동안에 과징금 50%라는 거는 1억이면 5천만 원을 낸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안 냈던 그 이자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 이런 세금을 다 내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90%를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금융위원회나 등등이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접근했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그 금융실명제법에 의한 실명 전환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실명 전환하지 않고 그냥 차명인 채로 이건희 회장 개인 계좌에 이체하거나 네. 혹은 그냥 해지를 한 다음에 현금으로 찾아갔거나 예. 그렇게 해서 다 이건희 회장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도 해계예요. 해계예요? 원래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요. 그 명의인 가령 홍길동이란 다른 사람이 이름을 빌려주면 그 차명 명의인 있잖아요. 예, 홍길동이 그 와서. 사람이 와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렇죠. 그걸 해지하거나 전환시켜주거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삼성의 임직원들이 비서실에서 우르르 와가지고 싹싹싹 찾아갖고 한꺼번에 정리하고 간 것 같아요. 당사자가 아니라. 예, 이것도 금융당국이 사실은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같고요. 오늘 마침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명은 찾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구요? 김용철 변호사. 김용철 변호사. 예, 그분이 이 삼성 비자금 사건을 최초에 폭로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본인 이름으로 나중에 퇴직하고 3년 뒤에 보니까 본인 이름으로 52억 원 정도의 차명 계좌가 있었다는 그거 거예요. 확 인출해 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라니까 그거 자기 돈 아니라고 계속 가서 왜 자꾸 나한테 세금 물리냐고 가서 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가서 명의인인 김용철 변호사가 가서 그거를 해지하거나 전환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게 이건희 명의로 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돈들도 네. 그 삼성 임직원 해당 명의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일단 해지한 다음에 현금으로 찾아서 그걸 본인이 가서 이건희 회장 계좌에 입금한 게 아니라 삼성에서 비서들이 쫙 와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하고 갔다. 네.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혹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실명 전환을 할 때 발생하는 4억 5천이면 4조 5천억이면 2조 2,500억 정도는 세금으로 냈어야 될 돈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렇죠?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죠. 근데 과징금과 세금. 근데 이게 벌써 90년대 얘기니까 예. 그 사이에 냈어야 되는 세금까지 다 하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거의 탈탈 털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융실명제가 의원님 탈탈 털릴 거가 뭡니까? 그런 그런가요? 건 제가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보통 그 금융실명제 도입의 취지 중에 하나가 예. 하여간 앞으로는 실명으로 거래해라. 그러지 않으면 돈 숨기지 말라는 그런 거죠. 거를 다 우리 걷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준 데가 어딥니까?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어떤 해석과 집행에 대한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예. 금융위에서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요. 삼성이 금융위도 속이고 예를 들어서 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서 하고 그랬는데 금융위가 몰랐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건 거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삼성은 2008년 4월 22일 날 차명 계좌는 실명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세금 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해 말에 2008년 말에 다 찾아가면서 과연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이 조세 정보 관련해서는. 그래서 국세청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요. 국세청에서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개혁연대가 보낸 공문에 2009년도에 그 냈습니까? 라고 확인을 했는데 금융위가 이거를 실수인지 뭔지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안 냈네요. 네. 안 낸 이유가 뭡니까? 실명 전환 의무가 없는 계좌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왜 실명 전환 의무가 없는 계좌예요? 그거는? 그 금융위원회는 1997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차명 계좌도 네. 실제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열어놓은 거면 그건 실명이지 비실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김어준 진행자께서 네. 한 100억 정도 저한테 주시면서 박용진 요거 100억 잘 관리하고 제 이름으로 넣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죽지만 않으면.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소유자가 이 김어준임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명의로 인정해주고 이건 실명 계좌니까 그 실명 전환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과징금도 안 내도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실명제의 근본을 내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무슨 둔갑술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네. 어제 이거는 그 금융위 해석대로면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차명결의 촉진법 아니냐. 국민 여러분 널리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감추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금방 죽지 않을 사람이면 누구든지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네. 금융위가 그 근거가 뭐냐 물어봤더니 97년도 대법원 판결이라는 건데 네. 그 97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보충 의견, 2명의 보충 의견일 뿐입니다. 이 보충 의견이라고 하는 건 법적 해석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참고 네. 의견일 뿐이에요. 소수 의견으로 나온 건데. 그럼 더 웃긴 건 뭐냐?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웃긴 게? 98년도에 네. 차명 계좌는 실명 전환 대상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 투명하게 판결. 나와요. 네, 98년도에. 당연하죠. 그러려고 실명제 한 건데. 그런데 2008년도에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97년도 보충 의견을 끌어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해준 거예요. 노력 많이 했네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네. 더 웃긴 건 뭐냐면 공부를 잘해야지 이것도 불법도 합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대해서 니네 저 은행들 이렇게 지켜 하고 지침서를 종합편람을 만들어서 2008년도에 뿌립니다. 예.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징계한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차명 계좌도 실명 전환 대상이니까 그렇게 조치하라라고 하는 안내가 다 나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너무나 그리고 더 웃긴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더 웃긴 건 네. 거기에 많네요. 9개의 그 대법원 판례가 쭉 소개가 됩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중에 이건희 차명 계좌는 실명 전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과징금도 안 내요라고 해석을 했었던 97년도 보충 의견이 있는 그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만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봐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건 누가 가졌는지 파헤쳐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큰 건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잡은 겁니까, 이거? 저희 어제 보좌진들이 훌륭하죠.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추적해오는 경제개혁연대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속 협업을 해왔고 또 이 과정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뭐 대단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도 정보 안 알려주고요. 금융위도 안 알려주고요. 그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알려주면 어떻게 그나마 합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이 자료 내놔라 저 자료 내놔라 입장 내놔라라고 하면 이렇게 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역시 자동차에도 정치도 면허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요. 네. 시민단체 분들 화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 덕분이다. 당신들은 이 얘기죠.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이거 대단한 사건인데요.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돈은 찾아냈으니까 세금을 적절히 내고 물론 그 과정도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죠. 이거를 다 인정해 줬으니까요. 아버지 재산이라고. 네. 그런데 그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지나고 다시 한번 봤더니 네. 대단합니다. 삼성이. 근데 그걸 또 금융감독이요? 금융위원회요. 금융위원회. 네. 금융감독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하고 다른 거예요?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몰랐는데요. 네. 금융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금융감독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근데 금융위가 금융위원회가 해석 권한이 있습니다. 해석 권한이 법적 해석 있다. 권한이. 네. 예. 이거 정말 큰 건입니다. 아주.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한테 반박을 하면서 네. 박용진 의원이 왜 이러십니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차명 계좌는 그것도 실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실명- 말씀하신 논리대로. 네. 예. 그리고 차명 계좌 2009년도에 네. 대법원 판결은 최종적으로 차명 계좌는 그것도 실명이니까 그냥 그 이름이 사람이 소유주다라고 인정하자라고 네.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가로 열고
그 원래 돈 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게 확인되는 것은 엄격하게 그게 확증되면 네. 그 부분은 별도다라고 하는 게 따릅니다만 네. 2009년도에 그런 판례가 나왔는데 왜 자꾸 저희를 힘들게 하십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당이냐. 2008년도에 삼성이 다 그 돈 찾아갈 동안에 눈 감고 있었던 걸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자기 금융위원회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갖다 끌어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아주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액수도 너무 크고. 네. 그리고 당시 금융위원장이 누구죠? 이름 까먹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입니다. 이름 까먹. 네. 뭔가 갑자기 허술해지는데요. 자, 당시를 되돌아가서 당시 금융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누가 책임이었는지 어떤 커넥션인지 밝혀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막 시동을 거신 것 같아 보니까. 예, 이제 시작입니다. 네. 또 있습니까? 삼성과 관련하여서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건더기가 큰 거는 막 하다 보면은 곁가지를 막 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막 알게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만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들어오고 청와대만 어쨌든 개혁 의지가 있는 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장관 한 명씩 앉혀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사실은 대한민국은 관료들이 끌고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 보세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를 엄격하게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건희 회장은 그 특검 수사 이전에는 삼성생명 지분이 4%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 다 그 이건희 개인 재산이다라고 해주는 바람에 20%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다 자기 재산으로 전환된 거죠. 네, 삼성생명 이득 엄청난. 삼성생명의 일대 주주가 됩니다. 근데 삼성생명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핵심 고리인 삼성전자 네. 등치가 제일 크거든요. 네. 이 삼성전자를 누가 더 많이 장악하느냐가 삼성그룹 지배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생명은 그 삼성전자 주식을 8.12%나 가지고 있는 그 국민연금을 제외한 일대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희는 이번 특검 조사 결과와 금융위원회 그런 해석 덕분에 삼성생명 최대 주주가 돼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꼭지점이 딱 섰어요. 지배 권한을 굉장히 강화했네요. 네, 오히려 이건희한테 큰 도움이 됐죠. 또 하나는 이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낸 대단하죠. 삼성의 예술인데요.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보호목 감독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목 감독 규정에 따르면 이게 핵심인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는 금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네네. 자본시장법이 있잖아요. 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정해놨습니다. 네 전체 재산의 3% 이내로만 가지고 있어야 돼 했거든요. 근데 20%가 돼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 삼성생명이 가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6조 정도예요. 예. 삼성전자 주식에. 예. 근데 전체 지금 보면 26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 이상이 오버가 된 겁니다. 예.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보호목 감독 규정이 예. 이거 계산을 시가총액으로 안 하고 취득 원가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 계산이 아니라 옛날에 3%를 샀으면 예. 옛날 가격으로 예. 이게 아무리 주가가 뛰어도 그냥 3%로 계산해 준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샀어도 옛날에 5만 원일 때 샀으니까 지금 267만 원이 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열어줬는데 그러면 은행 보험업엔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해줬잖아요. 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다른 데는 다 어떻게 했냐면 시중 가격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만 1% 취득했는데 내가 주식 뻥 찍어가지고. 근데 이 보호목 감독 규정에 혜택을 보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예. 혜택을 보는 게 삼성이 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만 혜택을 보는다. 두 군데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이네요. 이런 관료들의 이런 해석 권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악용돼서요. 법도 뛰어넘고 국민적 합의도 뛰어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된 사건이에요. 연결돼 있습니다. 예. 쌍끌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특혜예요. 비장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한 변호사의 용감한 폭로로 인해 가지고 삼성의 비자금이 4조 5천억 원이나 수면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돈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금 내고 어쩌고 다 하면 다 털릴 네. 정도의 액수인데 그 액수의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예. 그것도 이제
불법이지 않냐 문제가 많다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돈이 삼성생명으로 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생명의 지분이 20%가 넘어버렸어요. 이건희 회장의 일대주주가 됐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장악력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집에.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순환 출차 구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20%가 넘어가니까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죠.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안 팔게 해주려고 처음에 샀을 때 가격으로 계산해 준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네. 그랬더니 그 혜택을 삼성만 받더라. 네. 이런 거네요. 네. 아이고 재밌네요. 어렵지만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건이네요. 네. 앞으로 더 파주십시오. 예. 박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바람정당이 핫합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요즘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계속. 추우십니까? 핫해 좀 하기 싫습니다. 콜드한 상태. 아무래도 이제 동료원들 뭐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어려운 탄핵 기간 뚫고 함께 이제 개혁하자고 나라 한번 살려보자고 나왔는데 이제 막상 서로 비판하게 된 거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아무튼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은 덩치의 무리가 큰 덩치를 상대로 싸울 때 서로 이제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지기 마련인데 그러다가 다시 갈라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뭐 지방선거라는 냉엄한 정치 현실 앞에서 이제 뭐 지역구 사정 따라서 우리 지역구는 한국당 세가 너무 세다. 사실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문제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당 세가 세다고 해서 여기서 탈당을 하게 되면 개별 탈당을 하게 되면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안다. 그 안 찍어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가서 지방선거 함께 하겠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막판 선거 때문에 당을 옮긴다. 이게 과연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또 이 부분도 좀 우리 소위 말하는 통합파 의원들께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고민은 이미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보다도 지금 주변에서는 이제 저 지역도 부분적으로 그래요. 이번 기회에 가라.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네. 고정 한국당 지지층이 있습니다. 원래 고정 한국당 그렇죠. 지지층이 훨씬 더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10% 이하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무래도 그런 연령층이 많은 지역구가 있습니다. 좀. 예. 노년층이 많은 지역구가. 노년층이 많은. 그런 데는 주변에 가게만 가면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예. 근데 그분들 마음에도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 한번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상 그렇게 해서 당 대 당도 아니고 일부 개별 탈당해서 완전히 모양 구기고 가면 그렇게 말했던 분들도 그걸 잘했어 해줄까.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하기로는 대략 최소 9명 정도는 확실한 통합파라고 황영철 의원이 얘기하시던데 9명 정도는 확실한 통합파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범통합파 안에도 네. 제가 볼 때 이제 무조건 투항파, 묻지마 투항파, 아무 조건 없이 가야 된다. 그 몇 분에 됩니까? 저는 그분은 굉장히 적다. 한 둘 이하? 예를 들어서 한 제가 사람. 거의 이름은 지명하기 좀. 김무성 전 대표요? 아니, 김무성 대표만 해도 이제 친박 청산파가 있죠. 근데 친박 청산파 안에서도 이제 박근혜 출당 하나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최경환 적어도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네. 하는 분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표명한 분 중에서는 우리 김무성 대표가 이제 박근혜 출당파죠. 출당파.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렇죠. 네. 김무성 대표는 거기까지 된다고 생각한 거고. 근데 거기 김무성 출당만 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만 됐을 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맥시멈 5명. 그러니까 등급이 있네요. 무조건. 네. 그다음에 그렇죠. 박근혜, 그다음에 그 추가.
높이뛰기 등급이 있는 거죠. 네, 최소한 3등급이 있다. 그럼 무조건 탈당파는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예. 한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은 뭡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개적으로 예.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비공개로 이야기한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제가 들은 게 한 두 명 정도는 되는데. 누군데요? 공개적으로 아예. 주호영 원내대표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다. 주 대표도 이제 본인이 뭐 통합하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높이 조건은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그쪽도 딜레마가. 그러면 2명은 확실히 그리고 나서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되어야 한다가 몇 명입니까?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김무성 대표 한 사람. 한 사람뿐이고.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만 출당돼서 한 4명, 5명 정도밖에 없다. 네. 하면 그분이 나갈까? 왜냐하면 좀 많아야. 그렇죠. 그 중에 묻힙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13명 나갔을 때도 보면. 잘 묻히죠. 한 2명, 3명 정도 부각이 되고 나머지는 묻힙니다. 권성동, 장재원 이들은 이런 분들만 눈에 띄고 나머지는 그렇죠. 묻혔죠. 근데 한 4-5명만 되면 우리 딱 뭐 5인방 뭐 이렇게 해서 딱 걸리잖아요. 네. 과거에도. 뭐 친일파 누구 딱 이름 길게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주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7, 8명 이상 9명 정도는 돼야 나갈 수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팔적 우리 과거에 8명. 근데 그 2명은 나갔고 6명 남아있으니까 지금. 이정현, 조원진은 지금 한국당 아니기 때문에 6명 나가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은 자기 입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건 또 본인 스타일을 많이 구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저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숫자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확 형성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루어지고 나머지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대세가 이쪽으로 가는구나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에는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야 이거 분위기로 넘어갔어 싶으면 10명도 넘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팔적. 예. 팔적으로 다 출당을 시킨다.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죠. 근데 지금 서청원, 최경환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원택 원내대표 이야기는.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20명이 그 안에 있을 때도 그거 못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거기서 우리가 팔적 내보내겠다. 근데 의총에서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데 3분의 1만 반대하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서청원, 최경환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들어온 사람 범친박하니까 3분의 1 충분히 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20명이 나왔는데 안에 있을 때도 안 된 게 지금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확실한 자강파는 몇 명입니까? 이거 확실해. 네. 확실한 자강파 한국당은 없어져야 돼. 청산 대상이다. 통합 대상이 아니라 이건 하태는 확실하고 확실하고 홍준표는 보수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우리 유승민 의원, 이해운 이런 분들은 확실하죠. 지상욱 의원도 확실하고 대변인.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한 분들은 정치인으로서 그래봐야 4명 5명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박인숙 의원님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김세현 의원님도 그러셨고 그러면 한 7, 8명 잘 잡아서 그렇죠. 7, 8명 확실하죠.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제 한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박근혜 출당만으로 가기가 어렵죠. 그러면 최소 4, 5명, 최대 한 10여 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0여 명까지는 너무 많고요.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화영철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맥시멈 9명. 맥시멈 9명. 예. 언제입니까? 결행의 시기는 보시기에. 원래 이제 김무성 대표가 26일까지 결단하겠다. 왜냐하면 26일부터 우리 전당대회에 등록을 합니다. 26일, 27일 양이틀. 근데 국감기간이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김무성 대표가 국감기간에도 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김무성 대표
말씀 좀 잘 바뀌잖아요. 바뀌었나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통합파 삼선들 예. 그 국감기간에는 뭐 그건 진짜 모양 안 나죠. 탈당 이야기 하지 않겠다. 예, 모양 안 근데 나죠. 사실 속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지. 박근혜 출당도 못 시키는데. 그잖아요. 출당을 못하는 것은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름의 이제 그 입장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입장 표명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옥중 정치를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나를 죽여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옥중 정치는 과거 이제 운동권 민주당에 많죠. 그분들이 뭐 항소의 유서도 아주 멋있게 쓰고 뭐 여러 가지 재판 거부도 하고 저도 뭐 재판 거부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깥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특히 한국당 안에 있는 친박들한테 니들 너무 야속하다. 저렇게 날 쫓아내겠다고 그러는데 뭐 하냐. 이런 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서 한국당 내 친박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그 출당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 출당은 간단합니다. 이제 현역 의원보다 더 간단해요. 전직 대통령이지만. 예. 윤리위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결정을 하면. 윤리위에서 나가라고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그리고 그 저희들이 있을 때 어떤 만행이 있었냐면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윤리위에 그 신임위원회 7명을 최고위원회에서 뽑아 넣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막았었죠. 이번에 그렇게 막지 못할 거고. 여하간 윤리위에서, 출당 결정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네요. 박근혜 대통령 출당은 홍준표 대표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출당을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시도했거든요. 시도한 지 지금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 출당이 안 되고 있는 정당이라는 거죠, 정당이. 그런 정당하고 뭔 이제 통합을 이야기를 하냐. 출당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렇게 나오고 출당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박출당 하나만으로 9명 데려오려고 그래서 박출당의 값어치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건 그런 거 아무것도 같아요. 아닌데. 그건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한 정치인인데 어쨌든 출당이 이렇게 어렵다고 계속 끌다가 나중에 이거 하나로 만족하고 나머지 와라. 라고 하는 전략인 것 같다고 이제.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큰 개혁이었다. 우리.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결국 하긴 할 거다. 뭐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도 못하면 저거 진짜 정당도 아니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시기가 국감 이후가 되면 그죠? 그러면 11월 13일이 전당대회입니까?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죠. 그때 대표가 나오죠. 13일 날. 그럼 이미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당대회 중에 나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6일 얘기했던 것도 전당대회 하기 전에 전당대회 지금 당대표 뽑는다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버린다는 게 모양이 안 나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새로 뽑았는데 나간다는 것도 모양이 안 나니까 그 전에 끝내버리려고 26일을 선언했는데 그거는 국감이라고 하는 일정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11일로 넘어갔어요. 국감 일정보다는 이제 박근혜 출당도 못 시키기 때문에 그게 더 원래는 출당시키고 진도가 나가면 결행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프로그램이 진행 중일 때 나가면 더 욕먹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스텝이 꼬인 거죠. 박근혜 출당도 못 시키고 저쪽에서 진도가 전혀 안 나가기 때문에. 저기서는 이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출당시켰다가는 대우 경북의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럴 테니까 주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원진당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조원진당이 커질 수도 있다. 또 그런 변수도 있군요. 아하.
이게 쉽지는 않네요. 그죠? 집단 탈당이. 그렇습니다. 이제 애초부터 최소한 나올 때, 우리가 그때 이제 친박 팔적 청산하면은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바른정당 초기에. 지금은 상황에 맞게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개인은. 뭐, 당내 의원들 지지를 받으려면 그 정도는 뭐 해야지.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할 때, 가장 강하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왔어요. 그때 뭐, 당사고 뭐고 다, 돈도 다 군사상권 시절에 했던 거 아니냐.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얘기죠. 수십 년간. 그 얘기까지 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니까 명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한테는. 아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명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 논리는 네. 지금 문재인으로 나라 망친다. 아니, 그런 명분이 앞에 내세워져 있긴 하나 그렇죠. 실제로는 그 명분은 별로 중요한 게 뭐든 갖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돌아가야 되겠다. 그 지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가 자기는 마지막이다. 네. 마지막이다. 그러면 좀 모양 나게 이렇게 가는 걸 본인이 하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근혜 출당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좀 총기가 빠졌다. 지금은 너무 전략 짜는 것도 엉성하고 또 본인이 내뱉은 26일까지 뭐 하겠다는 것도 당장 본인 스텝이 꼬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좀 나서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숫자도 10명이 넘어갈 것 같지 않고 시기도 확정하기 어렵고 어쨌든 전당대회 시작된 이후에 탈당이 돼도 될 텐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고소하다 이렇게. 아니 그거보다 이제 저희는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로 좀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또 주저앉을 수도 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 가고. 네. 그렇게 설득을 해봐야죠.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좀 넓은 마음으로 네. 다시 한번 해보자.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제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당대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의원님보다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본인 유승민 전 대표가 이 시국에서 내놓고 있는 자 이렇게 될 테니까 탈당하지 마라. 뭐 있습니까? 메시지나 전략이나 아니면 뭐 작전이나 아니면. 그건 솔직히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니들만 힘든 거 아니다. 우리도 힘들다. 아니 유승민 선배 지역구가 대구잖아요. 그렇죠. TK 중심입니다. 다른 데보다 덜 힘들지 않아요. 제 지역구도 그래요. 제 지역구도 부산에서는 상당히 보수세가 강한 데고. 근데 한번 보수 운명을 바꿔보자. 이런 결심 우리가 하지 않았냐. 그리고 물론 지방선거 나름대로 우리가 또 전략을 짤 거예요. 우리도 그냥 보고 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만들어 보자. 그럼 선거 연대 전략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활로가 있다. 근데 지금처럼 한국당 간다고 그러면 당선되냐 그 지역은.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국민의당 얘기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렇게 탈당하고 빠지고 나면 그게 뭐 9명이든 10명이든 뭐 7명이든 간에 빠지고 나면 뭐 10명대로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지위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국민의당과 어떻게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하거나 뭐 이런 그게 국회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모양새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국민의당에도. 그 모양도 빠지는 거죠. 사실 그냥 서로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단계 연대 전략이 있다. 그래서 1단계 신뢰 구축을 하고 정책 연대를 하고 그게 진도가 좀 나가면 선거 연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죠. 그리고 단일화하는 목적이나 이런 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국민의당 입장에서의 뭐 일종의 흡수하려고 하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것이고, 그죠? 그런 흐름이 내부에서 강화될 수 있죠. 물론 뭐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가 뭐 정의당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네. 예, 뭐 다른 면은 있지만 확실히 이 교섭단체로 있을 때 우리가 대등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약고가 중나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망하는 길이다. 국민의당하고도 이렇게 약혼은 뭡니까? 우리 기가 죽는다는 거지. 예. 지금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저렴한 단어가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하고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민의당하고 연대는 해야 됩니다. 안철수 소위 개와 국민의당의 자강파가 연결고리가 생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지금도 연대를 하고 있고. 예. 지금 무슨 포럼 정도 하는 것이고. 통합 포럼에서 예. 총 24분이 거기서 매주 모여가지고. 예. 거기는 이제 인사하는 거고요, 그냥. 그래도 정책적인 뭐 합의해서 공동 밥 먹는 정책도 거고요, 그냥. 발표를 하고. 지금 그러고 실제로. 실제로는 저기서 우리 같이 연대하자는 강력한 사인이 오죠. 왜냐하면 거기서도 지방선거 후보 못 내는 곳이 부지기수예요. 예. 호남 말고는 제대로 된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보완제가 되는 거죠. 예. 호남에는 우리가 후보를 잘 못 내도 다른 지역에는 어쨌든 후보 낼 여력이 된단 말이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다 있잖아요. 최소한 한 명은. 그래서 지방선거는 서로 연대로 보완이 하고. 된다. 보완이 된다. 충분히 서로가 필요하다. 때문에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저게 선거 이기기 위한 공학적인 연대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 두 집단은 반드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명분을 쌓아가는 게 지금 중요한데.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런 명분 쌓을 틈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내부에서 이런 소란으로. 원래 국감 전략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국감도 잘 안 되고 지금 국감 전략이 딴 게 없어요. 우리는 출석 제대로 하는 게 국감 전략입니다. 출석 때 도장 찍는 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뛰어가야 되잖아. 당내 문제로. 그래서 어제도 한국당 비판했죠. 모양은. 한국당 국감 거부하지 마라. 우리는 정말 하고 싶다. 근데 못하는 수도 생기는데 하고 싶은데. 자, 지금 보통 이제 하태경 의원이 나오면 초반에는 꺼지라는 문자가 다수를 이뤘고 최근에는 점점 이제 편칭도 생기다가 오늘은 이런 문자가 많네요. 안 됐다. 코 그만 먹고 울지 마라. 오늘 코까지 막히네. 지금 우는 건 아니고요. 우는 건 아닌데 아무튼 오늘 컨디션이 참 안 좋습니다. 굳세어라 하태경 어쩌다 그렇게 된다. 이런 문자가 많네요. 근데 정말 이번에 통합파 삼선 의원들 같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참 친해요. 네. 김영태 의원, 김영호 황영철 의원도 그렇고 네. 참 친한 분들인데 어제도 지금 만나가지고 서로 노선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는 뭐 그럴 그렇죠. 수밖에 사적인 없는데. 존재가 아니라 네. 술자리에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대할 텐데 공적인 회의에서는 서로 또 비난해야 되잖아요. 반론할 수밖에. 어제 그랬어요. 네. 쿨하게 하겠다. 정말 가고 싶다면 그냥 보내드리겠다. 감정 상하지 말고. 그리고 거창한 명분 내세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합시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또 명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기 면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얘기가 또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네. 그쪽에서도 명분을 세우려고 할 거고 네. 그러면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정치가 이렇습니다. 네. 정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힘듭니다. 네. 원래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녹록지가 않은 게 바로 이 정치판인 것 같아요. 저도 구경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네. 그렇죠. 개인적인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고 또 인간적으로 친했던 것까지 지금 다 황폐해질 수 있는 것까지 다 각오하고 가족들 희생될 수 있는 것도 각오해야 되고 그래서 공적인 과거에 계백 장군이 가족들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죽일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아픔을 당하면서도 어디 호소 못하는 이 정도는 감수하고 해야 돼요. 그건 기본인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정당에 있으나. 근데 이제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1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예, 뭐 한 5년 정도 있다가 그랬으면 또 모르겠어요. 1년이 안 돼서 이 사단이 났는데. 그러니까 떨어질 각오하면 못할 게 없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한테 다들 젊은 분이에요. 그냥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가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는 하태경 의원님의 코가 화두였습니다. 문자에서는. 자, 진솔한 얘기였습니다. 아주 오늘은 뭐 전략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힘들다. 예, 친한 사람들인데 어렵지 않겠는가 탈당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희망사항입니다. 본인의 바람도 거기에 섞여 있는 거죠. 주관적인 사항도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비실명 계좌는 뭐 좀 아시는 분이네요. 휴면 예금 편입할 때도 비실명 계좌 과징금을 빼고 편입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과징금을 낸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소송해야겠습니다. 그러나요? 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닐 텐데. 자, 그 외에 박 의원님 참 재밌네요. 이런 문자들은 다 의원실에서 온 걸로 간주하고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 문자 오늘 참 많이 왔어요. 예. 욕 문자는 줄어들고 지지 문자는 늘어나고 그리고 코 문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코가 관련해가지고. 예. 코 좀 풀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문자. 너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자 좀 많이 왔습니다. 어제 1550번 광역버스 기사님이 뉴스 공장 틀어주셨는데 승객 모두에게 들려주실 욕심으로 볼륨을 엄청 크게 하셨다가 승객한테 항의를 받았습니다. 네. 격려 좀 해주세요. 크게 트세요. 네. 기사님은 그 버스를 하루 종일 타고 손님들은 잠깐 타고 내리는 거잖아요. 네. 듣고 싶은 볼륨으로 그냥 트십시오. 자, 그리고 닷은 누구 겁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크게 유행인데, 관련해서 본 문자 중에 제일 웃긴 문자입니다. 오겐키 다스까. 센스가 대박이네요. 오겐키 다스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우리 아들 카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는 미국, 독도는 대한민국. 근데 닷은 누구 겁니까? 창의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오겐키 다스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요즘 다시 또 가입자가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국제학회를 했기 때문에 네. 뭐 통계를 확인하고 이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국제학회도 해요? 그럼요. 네, 9개국에서 한 100명의 학자가 참여. 진짜요? 예. 진짜 연구소 많네. 진짜 구멍가게 취급하고 있어요. 9개 나라에서 100명의 학자들이요? 예, 세계적인 학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만든 사람들이 왔어요. 슈토카모라든가 뭐 이런 오나란이라든가. 그거를 소장님의 초청으로 다 온 거예요? 그럼요. 그 사람들 소장님을 알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어진 총수 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훌륭하신 세계적인 소장님이시구나. 아니 근데 그분들을 다 초청할 비용이 됩니까? 이 연구소로? 예. 뭐 일부는 학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학회 교수들 초청하면 너무 돈을 많이 줘버릇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는 네. 국제학회 할 때 돈 안 받고 가요. 그래도 비행기 표는 그거는 서너 명만 키노트 스피치 하는 사람만 주는 거지 나머지는 자비로 온 거예요? 예, 자비로 오고 보통 대학교에서 이런 국제학회는 대줘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교수들은 대줘요. 그러니까 독립 연구자들은 굉장히 힘들죠. 특히 뭐 캐나다 이 정도면 300만 원 되거든요. 대학 교수에 있는 분들은 여기 초청 받았으니까 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오고. 예. 그 중에서 이제 주제 발표하는 분들은 이제 비용으로 초대하고. 주제 발표도 공짜로 하고요. 네. 저기 키노트 스피치라고 우리가 특별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맨 하는 앞에 사람들, 나서서. 예, 그런 분들만 돈 내기 때문에 이야. 학회 자체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세계 9개국에서 100여 명의 학자가 와가지고 소장님이 주관하는
국제학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했죠. 예. 하루 종일 했죠. 그거.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봤다니까 제가 예. 학기를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기대 수준이 낮았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낮았다는 얘기잖아요. 뉴스 공장에 나와서 그냥 뉴스 해설 정도 하는 분으로 이제 사람들이 뉴스 공장에서 뉴스 해설하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긴 합니다. 저희 국내 탑 클래스하고만. 예, 누가 아니 국내 경제학자 중 유명한 사람 나와서 해보라 그래봐요. 잘 못해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혹시? 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국제학회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우리 작가님이 써준 거는 미성년자 불로소득 얘기를 했는데 5살짜리 불로소득? 예, 이게 건강보험에 보면은 지역 가입이 있고 직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직장에 낸 사람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한 6,244명이 있는데 직장 가입자가 미성년자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갔거나 직장의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 236명은 기업 대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직장 대표로. 미성년자가요? 예, 그래서 약 평균으로는 그들이 한 4천만 원 연봉을 받는데 5살짜리 하나는 뭐 4억 정도를 연봉으로 받는. 5살짜리 하나는. 근데 그 사업이라고 그럼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90%는 다 임대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건물이나 땅을 상속을 받아서 증여를 받아서 거기 대표로 있으면서 임대소득을 받는 이런 기업가가 된 거죠. 4살인데. 5살인데. 5살. 1살짜리도 있습니다. 1살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이게 가능합니까?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이 자체는 상속증여세를 냈다면 물론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네. 상속증여세 제대로 냈다면 불법은 아닌데 만일에 이게 주식회사라면 이거는 이 주주의 권리를 빼앗은 거잖아요. 주주가 엄마 아빠일 배임이죠. 수도 있죠. 배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가족회사일 테니까 그런 네.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사실 5살짜리가 무슨 일을 했고 월급을 받은 건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불법도 있을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쓴 경비 이런 것들 처리해서 돈을 이제 빼돌릴 수 있으니까 자체는 뭐 너무 많으니까 조그만 것들이 그렇지만 불법이 소지는 뭐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네. 불로소득이 빙산의 일각인데 우리나라 자산이 순자산이 한 1경 900조쯤 됩니다. 뭐 감이 안 오시죠? 네, 일경이요. 예, 그리고 그 중에 토지가 7,000조 정도 돼요. 토지만 7,000조 정도. 예, 그 중에 100분의 1이 매년 상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70조 이상, 100분의 1이면 70조 이상 이렇게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세금이 너무 적게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잡히고 있다. 예. 그 세금이 거의 뭐 상속 증여세를 합쳐서 5조밖에 안 돼요.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다. 예, 사실은 증여세율은 상속 증여세율은 35%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받는 거는 5.4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물론 이제 제외 대상이 있지만 그러나 상속 증여세가 굉장히 얕고 실제로는 굉장히 적게 부과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7,000조고 여기다 부동산을 합치면 뭐 8,000조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얻는 이익이 소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일해서 받는 노동소득에 비해서 불로소득 즉 자산소득이 너무 크면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 빌딩 하나 있으면은 네. 그걸로 그 임대로 받아서 평생 사는 불로소득이 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네, 그게 그 비율이 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요? 예. 세계 1위씩이나 돼요. 네, PKT식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베타값이라는 소득하고 위에 자산을 비교해 보면 8.2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이게 세계 1위예요. 옛날에 일본이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세계 1위가 됐고 이게 점점 빠른 속도로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나 비중이나 액수가 크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부동산하고 금융, 그러니까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숫자가 커지는 건 아니고 네. 그 적은 숫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위 10%가 우리나라 땅의 66%를 갖고 있어요. 상위 10%가 66%. 예. 하위 50%가 0.7%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격차가 크네요. 커지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자산을 가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금수저가 되는 거고 바로 이 부분을 시정하자 경제 정책으로 시정하자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거 보시면 그거 됩니다. 어떻게
그 시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임금이 올라가야 되고요. 네. 이게 이제 기본이고. 최저임금 올리고 뭐 이런 건데 네. 지금 우리나라 소득주도 성장 정책 내에는 없지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론상 없었는데 네. 사실은 이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좀 전에 토지가 7천조라 그랬는데 뭐 건물까지 합치면 거의 8천조 될 텐데 1년에 종부세가 1.3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본 이 방향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면 부동산 보유세가 사실은 크게 높아져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13년 전 제가 비서관일 때 2017년에 1%가 되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만 7천조에 1.3조면은 뭐 0.02%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가 이 정부 내에서 다시 나올까요? 이름은 다시. 바뀔 수도 있지만. 해야죠. 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얻는 소득이 너무 크니까 사실 아이들의 지금 자기 소원이 임대업자 아니에요. 이런 나라 망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조선시대 된 거 아니에요. 지주가 되기를 원하는데 양반이 아니니까 이게 못 되는 거고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흑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이 건물을 사서 지주가 될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제로에 수렴하죠. 네, 제로죠. 사실 제로죠. 로또를 맞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야죠. 아하, 이 이야기가 결국 그러면은 세금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고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와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나의 정책 방향성으로 천명한 국가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을 한 나라는 많지만 네. 아예 이 이론을 가지고 기조로 삼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그죠. 네, 저도 그래서 이 그렇게 알고 학자들도 대단히 관심이 많고 저한테 그거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될 거 같냐. 어떻게 네. 될 것 같냐 보다 야, 아무리 봐도 너네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라의 정책 기조가 됐느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촛불의 힘이다. 프레임이다. 웬만한 거 다 촛불로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 학자들이 와서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오해를 알아요. 또 이분들이 가서 KDI에 가서 강연도 했거든요. 그리고 질문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는지 아는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단순히 임금만 올리자는 건 아닙니다. 임금 내의 격차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의 임금하고 최하의 경영 이것도 줄여야 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이 기업 내의 격차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러니까 공정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하고 결합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임금만 올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원래 정책 틀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소장님 말고 세계적인 학자들로부터. 예, 그 파일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발표문 파일들이 다 있으니까 물론 영어로 돼 있습니다만. 예. 일본도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얘기가 몇 년 전에 이미 나왔잖아요. 아베노믹스의 내용도 예.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아베가 기업들 찾아가서 임금 올리라고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그랬죠. 이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실패라고 운인 교수라고 교토대학교에서 온 교수가 네. 왜 실패했는데 실패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수출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 내수주도 성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운인 교수 얘기는 세 가지가 변해야 되는데 환율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처럼 임금 차이가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수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환율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일부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경쟁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이건 뭐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 전체가 이제 뭔가 계약을 맺고 협약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건 제쳐놓는다면 나머지 두 가지는 사실 노동 문제거든요. 사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내수주도 성장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라는 거거든요. 라고 진단을 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정부 정책만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해야 되는 거죠. 노조가 특히 대기업 우리나라는 대기업 노조가 잘 조직되어 있고 힘이 세잖아요. 근데 이 대기업 노조가 자기 임금 올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격차는 점점 벌어져요. 제가 통계를 보면은 80년대 말까지는 이 하청 기업하고 대기업이 차이가 거의 안 났거든요. 한 7, 80%였어요. 하청 기업의 임금이. 근데 지금 50%까지 벌어졌거든요. 2배 이상이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노동자들 사이에도 서로 이렇게 연대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단 대기업 노동자가 되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일자리는 중소기업 80%가 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70%인데 대기업에만 가려면 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사실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내수 쪽의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향상돼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 결합이 되면 소득주 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물론 중간에 빼먹고 점프를 하면 노조 활동이 활발해야 결국은 다 잘 산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노조 강화입니다. 다만 노조가 자기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제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스웨덴 노조만 좀 성공을 했었고 다른 데서 그렇게 성공을 한 경험이 없어요.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스웨덴 노조는 어떻게 성공했죠? 그러니까 연내임금이라고 해서 수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을 깎아서 내수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올렸어요. 그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네요. 예, 그래서 스웨덴의 그 신화가 일어난 겁니다. 복지와 경제 성장을 다 사로잡는. 자기 월급을 깎아서 네. 예를 들면 우리로 지금 비정규직에다가 급여를 올려주는 데 쓰자고 합의를 해버렸다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중앙교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엘로라고 하는 민주노총이 그 정책을 20년 동안 씁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복지도 높은 나라가 됐죠. 그게 우리나라 소득주 성장에서도 관건이에요. 정부보다는 노조가 사실은 더 다 같이 잘 사는 키를 갖고 거네 있어요. 한마디로. 예, 예. 불로소득을 줄이고 노동소득을 평등하게 분배하자.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수 소장님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와, 친한. 노준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사실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해서는 사실 지금 재판에서 유죄가 나도 별거 없어요. 네, 혐의 자체가요. 그렇게 너무 약하기 센 때문에. 혐의가 아니라서요. 이런 진짜 건더기에 해당될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다 빠져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유죄가 돼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벌금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벌금. 유죄가 돼도. 유죄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런 정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관련된 뉴스도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하기 위해서 공작 펼친 정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온 건데요. 국정원이 이것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수상 취소 청원 서한을 노벨위원회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노벨상, DJ 노벨상 취소 청원 계획 이렇게 불러줄 가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청원식이나 됩니까? 이게 계획식이나 되고. 이건 그냥 취소 생떼 공작 이런 걸로 불러야 돼요. 그럴듯하잖아요. 너무 취소 청원 계획이고 서한이고 생떼 공작이죠. 그런데 며칠 전이라고 하면 한 2주 전쯤 되나요? 김효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이에 대해서 그건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이지 이게 정권 차원에서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원세훈 원장에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렇죠. 실제 발송도 했고 국정원 예산까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한테 보고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했겠어요?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예. 그리고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을 쓴 거죠. 이게 개인의 일탈일 수가 없죠. 이건 엄연히 국정원장이 알았으면 정권 차원의 공작인 겁니다. 예. 김효재 전 수석이 다시 답할 차례네요. 예. 그때 나와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인터뷰에 시도해보겠습니다. 자, 국정원 예산을 썼고 국정원장한테 보고했다. 네, 이것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정말. 예. 전직 대통령인데요. 예. 그리고 유일한 노벨상인데요. 그걸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그런다고 해서 취소는 안 됐겠지만 이런 생떼를 쓰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네,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그 대표 명의로 서한을 보내고 또 돈을 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공작을 벌인 겁니다. 그런 서한을 보낼 단체를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돈을 주고 대단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재판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을 쭉 하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변호인도 사퇴했잖아요. 예, 전원 사임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짚어보긴 할 텐데, 저희, 고정, 예, 담당 법률 해석가 이정열 전 판사하고 얘기 나눠볼 텐데, 뭐 법리적인 부분은 거기서 따져보겠지만, 정치적인 액션이죠, 이게 이제. 나는 변호인도 없이 홀로 불쌍하게 이러고 있다 하는 정서적 호소를 지지자들한테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정서적으로도 기존 박사모 외에는 설득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는 더 큰 자충수라고 봐요, 이게. 왜 더 큰 자충수인지는 이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탄핵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떻게 그렇게 오로지 망치는 길로만 가는 건지, 예. 내내 아주 절묘하게 망치는 길로만. 그리고 이 재판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예, 하는 어마어마한 작전.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예, 증인 무더기를 신청하고 예. 시간을 계속 끌었어요. 그리고 정작 자기 변호는 제대로 못하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로 이제 판결했으니까 무의미한 시간 끌기가 된 거죠. 진작에 그러면 진행을 빨리 했으면 훨씬 유리했을 텐데. 뭐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탄핵 때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법적인 경호실장 역할을 하는 게 유영하 변호사인데, 예. 이수 역시 저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냥 불리한 결과만 잔뜩 안길 것이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이 그러니까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예, 국선이 피고가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법원이 국선을 선임하거나 그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아예 재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피고인 면담을 변호인이 못하면 변호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출석도 안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상상할 수 없는데 전직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면 이때까지 겪어봤듯이 강제로 끌고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결국 본인에게 좋은 거냐? 본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다스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신문 소식을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또 관련된 보도가 있습니다. 다스가 공장을 불법 건축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사법당국에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임야를 공장 부지로 바꿔서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또 일요신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요신문이 요즘 연일 다스 관련 특종을 내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있는 땅들, 그러니까 처남, 이재용 씨, 이제 사망하신 이재용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네, 김재정 씨. 김재정 씨. 이재정은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군요. 예, 예.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제 변호사에게 됐습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김재정 씨 소유, 지금은 이제 미망인, 소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땅들은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당장 땅값이 엄청 싸고, 예를 들어서 거기 고속도로가 아예 난다든가, 아니면은, 지목이 변경된다든가, 개발이 되지 않는 한, 대단히 낮은 지가에 흔히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땅들이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이 됐을 때에, 뉴타운을 했었죠.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땅들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땅들이 있어서 지가가 폭등했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다스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다스요. 예. 그 다스가, 소유한 땅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명도가 변경이 되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몇백억 정도에. 예.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2000년부터
97년부터 시작해서 해결이 안 되던 문제였거든요. 예. 97년에 최초로 공장 등록을 승인받았는데 현대중공업이. 근데 그때 이메라서 그 도로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축 허가가 불가했는데 여하간 그 이후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 핸드폰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자꾸 끄는 걸 잊어버려서. 잘못했어요. 네.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네,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을 받은 의혹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땅도 역시 몇백억의 차익을 남겼다. 그런 뉴스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땅들도 있어요. 일요신문 기강 이렇게 나선 김에 다른 것들도 좀 조사해 보시고. 주요 이제 일간지들이 할 법한 기사를 일요신문이 가끔 대특종을 터뜨리기도 하죠. 예. 연속으로 다스 관련해서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지난해 4월 13일 총선에도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습니다. 여기에는 허현준 행정관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작년에 4.13 총선을 앞두고 월드피스 자유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낙선운동 대상 후보자 명단 발표했습니다.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후보자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또다시 보수단체, 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관련자가 허현준 전 행정관이고 화이트리스트에 계속 등장했던 이름이죠. 본인의 관련성을 부인했었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4.13 총선에서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잖아요. 청와대가. 예, 이번에는 국정원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총선의 정황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의 탄핵 때입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 때 과연 청와대 차원의 지원이 없었겠는가 하는 대목을 수사해 봐야 된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총선에도 이렇게 몰래 지원하고 개입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운명이 결부되어 있는 탄핵 때는 안 그랬겠는가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연결이 마침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한 발언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변호인단이 다 총사퇴한 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정열 전 판사님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셨습니까 그동안? 고정도 아니면서 고정이라고 그러죠. 예. 사실상의 고정. 예. 자, 변호인이 총사퇴했습니다. 우선 변호인이 총사퇴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으로 법원이 뭐랄까요 권유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단 이게 그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사형 무기 법정형이 그런 경우 최고형이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던가 네. 아니면 선임을 안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할 일은 그겁니다. 그러면 국선을 만약에 선임했는데 국선을 선임했어도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국선 변호인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면 공판 개정을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개정을 못 한다는 거니까 심지어 이제 좀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 보면은 사법연수생도 국선 변호인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사건 내용 전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재판부에서 이런 거 반대 신문을 좀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개정 필요 요건이기 때문에 법정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뭐냐면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고 바로 처음 기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19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국선 변호인이 재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 기록 검토도 해야 되고 접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한번
공판기일을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뭐 법정이 열리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법률적으로는. 근데 이제 피고인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피고인을 면담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해 보면 출석을 거부한 적도 있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적도 있고 본인 재판도 거부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도 스스로 안 만나겠다고 해버리면 네. 피고인 면담도 못한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습니까? 이런 일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 뭐 접견을 못하면은 좀 더 이제 피고인의 어떤 의사라던가 생각에 맞는 변론을 할 수 없을 수는 있는데 네. 사건 기록을 보면 되죠. 그동안 법적으로는 그래도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면담을 그렇죠. 못하다. 흐름을 보면 이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변론을 진행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거를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만 가면 되죠. 그런데 그럼 마지막 수단인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게 구인하고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구인이라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쉽게 말하면 끌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까지. 구인이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판사님.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추석 쓰시더니 이렇게 구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네. 일반 자범들은 모르겠는데 네. 전직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요. 끌고 온다는 게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법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제 그 법률상으로는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피고인이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도관에 의해서 구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벌석 재판을 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아프다라든가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실제 병원에 가봤더니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프다고 주장을 하고 계속 안 나올 경우에 그 방에 들어가서 뭐 여성 경찰들이 끌고 나온다 이게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러면 걸석 재판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겠네요. 여보세요? 질문이 곤란해서 전화를 끊으셨나요? 네. 전화가 끊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자 확 끊어버린 게 아닌가. 그럼 잠시 남은 뉴스 하나 더 진행하고 네. 연결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남은 뉴스가 한두 가지 더 있죠. 예, 근데 방금 긴급하게 들어온 소식인데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긴급 체포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요. 그렇군요. 예. 또 다시 연결됐습니다. 네. 판사님? 저는 전화 드렸었는데. 예. 재밌으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근데 고정이면은 폰도 좀 하나 마련해 주세요. 자, 콜석 재판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콜석 재판.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 쪽에서 정치적인 재판으로 아예 규정을 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 그쪽에 말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이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를 하면서 이것이 법리적인 근거에서 발부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걸 강조를 했었다고 하는 거 보면 재판부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뭐 법률적으로야 구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부분하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걸석 재판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박근혜 피고인 쪽에서 바라는 것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압받고 있다. 뭐 출석도 안 했는데 재판을 열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양쪽 다 수단이기 때문에 예. 아니 강제 구인도 갈 수 있죠. 예. 강제 구인도 어렵고 걸석 재판도 어려우면 네. 이게 이제 공판을 열지 못하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걸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지연되면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저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된다면 빨리 재판을 끝내고 해도 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법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결 상태잖아요. 형이 확정이 네.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이 선고가 되면 그거를 기결수로 살아야 되는데 미결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게 본형의 그 형을 산 걸로 안 되게 돼 있었는데 옛날 법에는 아하. 이제 법이 바뀌어서 다 지금 산 걸로 간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형의 산입되니까 네, 조금 이익이 더 없어요. 조금 더 편한 곳에 있는 게 낫다. 예,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경우로 또 따져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좀 오판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어떻든 지금 현 재판부에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최장 내년 4월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내년 2월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거든요. 네. 그때 법원이 지금 현재 재판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또 6개월을 흘렀을 때 또 이제 영장. 구속영장 효력이 또 소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뭐 어차피 만약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거라면 뭐 지금 6개월이든 1년이든 이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기징역을 예정하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유리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유기 그러니까 한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라면 불리한 행동이고 뭐 불리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뭐 썩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예. 무기징역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건 유리한 부분이 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뭐 어차피 뭐 공장장님께서도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공장장님께서 처음에 짚어주셨지만 탄핵 때에서부터 작전 자체가 지연 전술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맥락에서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증인도 지금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보자면 변호인단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임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변호인 쪽에서 스스로 내가 변론을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게 보면 사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해임을 하는 게 맞았었거든요. 그렇죠.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임을 한 거를 보면 이거는 어떤 법률적인 그런 의미의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저 국선 변호인 선임하는 것 절차까지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겠다라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률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뉴스까지만 하고 가죠. 네, 어떤 뉴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 AP통신이 발표한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북핵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의견이 65%였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하는 응답은 겨우 8%. 트럼프 발언은 자국민들에게도 불안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적국을 상대하는 자국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대북 발언에 겨우 8%가 수긍한다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트럼프 발언이 비토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빼고. 심심하면 전쟁이라는 단어를 뱉어내는 트럼프 발언은 핵전쟁이 나면 죽어나갈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입니다. 그럼 우리 언론들은 그런 말을 뱉을 때마다 그 발언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반격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발언은 8%대가 아니라 0.8%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인들조차 도움 안 된다고 하는 그 막말들을 무슨 대단한 정책이 되는 것처럼 중계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핵폭탄이 터지면 몇 분 이내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느냐 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 하는 거. 그거 좀 그만합시다. 이제 그런 발언은 그에 걸맞는 취급을 좀 합시다, 우리는. 그리고 탓은 누구 겁니까?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발음은 약 평소에 60% 정도. 최고 좋았을 때 하고 비교하자면. 탓은 누구 겁니까?
네, 완전 유행어가 됐더라고요. 뭐 요새 웬만한 댓글에 다 쓰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예. 앞으로도 계속 질문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누구 겁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밥 먹다가도, 가족끼리 밥 먹다가도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드라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 어제 봤냐 그거? 재밌지 않냐? 예. 근데 다시 누구 거니? 이렇게 해야 한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관련된 소식입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2014년 말부터 최순실 씨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우병우 전 수석 감찰을 진행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동향을 파악해서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이죠. 예. 2차장은 오래전부터 최순실 라인이라고, 예. 그런 의혹을 언론으로부터 받았죠. 예. 네, 그런 사실들이요. 어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2 차장의 추천한 당사자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란 말이죠. 네, 어제 국정원 개혁이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러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모를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추천했는데 그런데 국정원에서 최순실 특히 최순실 관련 내용들은 국정원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석수 감찰관의 동향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오히려 보고를 한 거죠. 네, 추명호 국정 2차장이 예, 직보를 했다. 예, 2차장으로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으로 마무리됐거든요. 2차장까지 되지 못했었던가요? 예, 예. 네. 그래서 연결고리가 중간에 최순실 씨 아니냐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고 그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이제 나온 거네요. 예. 추 국장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정보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다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17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보 보고한 직원들을 오히려 불이익 줬다라고 합니다.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보호하는 게 확실한데 170여 건의 국정원 내부에서 최순실 씨에 관련한 첩보 뭐 K스포츠재단의 미르재단과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면 그걸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위로. 예. 그리고 그런 보고를 하는 직원들은 전출시켜버리고.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한테는 여러 가지 직보를 하고. 예.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이